자, 이 시간은 이제 그 감정평가 마지막 부분 수익환원법이죠. 수익 방식에서 가지고 가는 것인데, 이 수익환원법은 상당히 어려워요. 그리고 그 투자 분석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 없으면 이걸 적용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그래서 이제 그 세부적인 내용보다는 기본적인 원리를 중심으로 설명드릴 텐데, 그 아무리 기본적인 원리를 중심으로 설명해도 어려운 건 어려운 것이거든요. 이해할 수 있는 데까지만 이해하고 나머지는 이제 반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수익환원법 개념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교재는 667페이지부터 한번 볼까요? 자, 수익환원법이란 제일 위에 대상 물건이 장래 산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순수익이나 미래 현금 흐름을 적절한 율로 할인 또는 환원해서 기준 시점에 있어서 대상 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 방법이다. 그리고 이어서 수익환원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순수익을 구해야 되고, 그리고 적절한 환원율을 결정하고 환원 방법을 선택해야 된다. 그래서 수익환원법의 가장 기본적인 3요소가 바로 순수익, 그 다음에 환원율, 그 다음에 수익 환원 방법, 요 세 가지가 바로 가장 기본적인 3요소가 되는데, 그리고 당연히 이것은 수익을 발생하는 기업용이나 임대용 부동산에 적용된다 그랬거든요. 자, 그러면 잠깐 이제 원리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자, 시간을 전략하기 위해서 미리 좀 써놨는데, 그 써놓기 전에 이제 먼저 그 흐름을 보면, 부동산의 가격을 구해서 가격을 구하는 과정에서 그 방법이 그 부동산을 생산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이 얼마냐 하는 것에 근거해서 가격 구하는 것이 바로 원가법. 그 다음에 그 부동산이 시장에서 어느 정도의 가격에 거래되고 있는가 하는 것에 근거해서 가격 구하는 방법이 바로 거래사례 비교법. 토지는 공시지가와 비교해서 구한다 그래서 공시지가 비교법. 그리고 이제 마지막 요 수익환원법은 바로 그 부동산을 사용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수익이 얼마가 되느냐 하는 것에 근거해서 가격 구하는 것이 바로 수익환원법이거든요. 그럼 논리가 뭐냐면, 자, A라는 부동산이 있을 때, 그럼 A라는 부동산의 가치를 구한다 그러면 이 부동산으로부터 이미 과거에 발생했던 건 다 소멸된 것이거든요. 문제는 장래 예상되는 수익. 그러니까 사람도 왕년의 것은 별거 없어요. 앞으로 그 사람의 발전 가능성이 더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동산으로부터 장래 예상되는 수익, 그럼 이제 1년 후 예상되는 수익, 2년 후 예상되는 수익, 3년 후, 매 연간 단위로 수익이 발생할 텐데 매년 장래 예상되는 순수익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토지 같으면 언제까지, 건물 같으면 언제까지, 내익률수가 만료될 때까지 1년 후, 2년 후, 3년 후 쭉 가다가, 건물 같으면 내익률수가 만료될 때까지, 토지 같으면 언제까지, 영원히 매년 예상되는 순수익이 있다. 그러면 이 토지의 가치는, 이 부동산의 가치는 이 부동산으로부터 장래 예상되는 수익을 전부 합한 것이 가치다. 이런 논리거든요. 그럼 만약에 A라는 토지로부터 매년 1,000만 원씩의 순수익이 예상된다. 건물이 만약에 내인수가 50m, 그럼 50년 동안 1,000만 원 수익이 예상되는 것이고, 토지 같으면 계속해서 무한대까지 1,000만 원의 순수익이 예상된다. 그러면 이걸 그대로 합한 것이 가치라고 한다면, 그럼 이걸 그대로 합해버리면 어때요? 토지 가치는 무한대가 돼버리거든요.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문제는 뭐냐면, 토지의 가치를 평가하는 시점은 기준 시점 현재이고, 그 토지로부터 장래 예상되는 수익은 1년 후, 2년 후, 3년 후 그렇거든요. 그러면 지금의 1억과 1년 후, 5년 후, 10년 후 가치가 어때요? 다르잖아. 따라서 단순히 합계를 구해서는 안 되더라. 따라서 장래 예상되는 순수익, 1년 후 예상되는 순수익 1,000만 원 현재 가치 할인하고, 2년 후 예상되는 순수익 전부 다 1,000만 원 현재 가치 할인하고 해서 장래 예상되는 순수익을 전부 현재 가치로 할인해서, 그러면 1년 후, 2년 후 순수익을 전부 현재 가치 할인하면 1,000만 원보다 더 커져요, 작아져요? 할인되니까 작아지겠지 해서 이 장래 예상되는 순수익을 전부 현재 가치로 할인해서 다 더한 것이 바로 이 부동산의 가치가 된다 하는 것이거든요. 그랬을 때 기본적으로 토지처럼 무한대까지 예상되는 순수익을 전부 현재 가치로 할인해서 합계를 구하는 공식이 바로 기본적으로 이것이거든요. 그래서 매년 예상되는 순수익, 매년 예상되는 순수익을 전부 현재 가치로 할인해서 합계를 구하는 공식이 바로 이 순수익을 환원율, 할인율이죠. 환원율로 나눠서 가액을 산정한다. 이런 공식이 성립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리는 그 부동산으로부터
장래 예상되는 순수익을 전부 현재 가치로 할인해서 합계를 구한 것이 가격인데 투지처럼 영구히 순수익이 발생하는 경우는 전부 현재 가치 할인해서 합계를 구하는 공식이 바로 이것이다. 순수익을 환원율로 나누어서 구한다.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러면 매년 예상되는 순수익이 만약에 1,000만 원이고 지금 사례대로 환원율이 만약에 이건 현재 가치에 할인하는 이율이거든요. 환원율이 10%이다. 그러면 가액은 얼마가 돼요? 1,000만 원을 0.1로 나누면 15로 곱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분은 100 그러는데 아니고 1,000만 원을 0.1로 나누면 15로 곱한 거나 마찬가지니까 뭐가 돼요? 1억이 되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인데 이것은 가장 기본적인 공식이고 이제 세부적으로 가면 상당히 복잡한 내용들이 설명되는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 구성에서 보면 순수익이 많을수록 어때? 가치는 높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적인 논리는 수익환원법의 논리는 수익이 많이 발생하는 부동산일수록 가치가 높다 하는 것이 바로 수익환원법의 논리적 근거예요. 원가법에서는 그 물건을 생산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이 많이 소요될수록 그 부동산의 가치는 높다는 것이 원가법의 기본 논리가 되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수익이 많이 발생하는 부동산일수록 가치는 높다는 것이 기본적인 틀이고 그리고 이제 기본적인 공식은 이런데 그럼 이랬을 때 수익환원법의 가장 기본적인 3요소는 바로 순수익, 그 다음에 환원율, 그 다음에 수익환원 방법 이 세 가지가 바로 수익환원법의 가장 기본적인 3요소가 되거든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수익환원법의 기본 논리인데 그걸 설명한 것이 이제 667페이지 쫙 설명한 것이고 밑에 관련 원칙은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냥 흐름만 확인하시면 되고 그러면 당연히 수익을 발생하는 부동산에만 쓰일 수 있기 때문에 기업용이나 임대용 부동산에 많이 쓰인다. 그 정도의 흐름만 잘 정리해서 확인해 두시면 되거든요. 자, 그럼 이제 기본 공식은 이런데 이 순수익이 이제 보통 운영 수익만 고려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처분 수익도 고려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러는데 이제 그런 세부적인 내용들은 다음에 계속 이어서 설명드립니다. 자, 기본 구조는 이렇다. 그러면 수익환원법 3요소가 순수익, 환원율, 수익환원 방법인데 먼저 나오는 것이 이제 순수익이네요. 그것이 여러분들 668페이지 이제 순수익의 흐름을 설명드릴 텐데 잠깐 이거 보세요. 이제 이 순수익은 매년 예상되는 순수익이거든요. 그러면 매년 예상되는 순수익은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뺀 나머지가 바로 순수익이다. 이런 논리인데 그 순수익을 예측해서 계산하는 과정은 예전에 투자 분석에서 영업수지하고 지분 복귀의 계산 과정에서 이미 배운 게 있거든요. 그걸 갖다가 같이 적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가능한 총소득에서 공실 및 불량부지 허용액 빼고 기타 소득을 더하면 유효 총소득이고 여기서 영업 경비를 공제하면 순영업소득이고 여기서 원리금 상환액을 공제하면 세전 현금 흐름 소득세를 빼면 세후 현금 흐름 경비 털고 빚 갚고 세금 내고 이건 이미 다 투자 분석에서 확인했으니까 그대로 확인하면 좋은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수익환원법에서 얘기하는 순수익은 보통 매 연간 단위로 예상되는 수익이라서 이걸 근거로 판단하는데 그 수익환원법에서 의미하는 순수익은 바로 이 순영업소득을 의미한다. 이게 포인트예요. 순영업소득을 의미한다.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뺀 나머지 이것이 바로 순수익, 이것이 바로 순영업소득 이렇게 체크해서 확인하시면 되는 거예요.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뺀 나머지가 바로 순영업수익, 이것이 순수익 이렇게 체크하시면 된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다른 건 별거 없고 영업경비 항목에 뭐뭐 있는가 구분하는 것이 가장 중요. 이건 이미 투자 분석에서 이미 배웠기 때문에 어때요? 어느 정도 기본적인 개념을 알고 있겠지만 다시 한번 이제 점검해서 확인해 보시면 자, 가능한 총소득은 단위당 임대료에다가 임대 단위수를 곱해서 가능한 총소득 구하고 거기서 이제 공실 불량부지 허용액은 보통 가능 총소득의 5% 이내에서 인정해 주죠. 이거 공제하고 자, 공실 불량부채가 뭔지는 아시죠? 공실은 꽉 차 있는 게 아니라 일정 기간 어때요? 공실 상태가 나타날 수 있으면 그만큼 임대료 수익이 없기 때문에 손실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에 대한 충당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공실 및 불량부채 이것을 공실 및 기타 대손 충당금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불량부채는 집세 떼어먹고 도망가는 경우 이런 것이니까 보통 5% 인세에서 인정해 주는 것이고 임대료 소득 말고 나머지 있으면 이것이 기타 소득 있으면 더하고 없으면 말고
이렇게 해서 총소득이 구해지고 여기서 이제 영업 경비를 공제하면 순영업소득이 되는데 거기 보니까 668페이지 하단에 보니까 영업 경비에 뭐가 포함되는가 이건 이미 투자 분석에 다 배웠는데 여기서도 굉장히 중요해요. 거기 보면 뭐 손해보험료, 재산세, 계약 서비스, 기타 그 정책물이나 비품에 대한 감가상각비. 계약 서비스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보안 같은 거 하기 위해서 뭐 캡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걸 갖다가 계속 이용하게 되면 매 기간 어때요? 그 이용료 나가잖아요. 이런 것이 바로 계약 서비스 같은 것이고 정책물이나 비품의 감가상각비. 건물의 감가상각비는 경비 항목이 아니라고 이미 배웠죠. 그죠? 그래서 건물의 감가상각비는 여기서 건물의 감가상각비는 경비 항목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 꼭 체크해 두시고 비품에 대한 그냥 그 안에 있는 뭐 TV, 냉장고 이런 거 있죠. 이 비품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경비에 포함시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편의시설 사용료라든지 수선비, 수선 유지비죠. 공급비, 관리비, 관리 운영비 이거 전부 다 영업경비에 포함되는 것인데 포함되지 않는 거 잠깐 볼까요? 자, 사업자의 개인적인 업무비를 갖다가 경비에 포함시키면 안 되죠. 그죠? 물론 이제 회계 처리하는 과정에서는 포함시킬 수 있지만 이 순수 예측 과정에서의 그 경비에는 그 개인적인 업무비는 포함시켜서는 안 되고 부가물과 증치물 그랬는데 자 이것이 이제 가치가 좀 그 의미가 좀 다른데 부가물은 뭐냐면 말 그대로 원래 구조에 덧붙여 있는 거. 아파트 같으면 어때요? 베란다 확장 또 샤시 붙이고 그러잖아요. 이것이 바로 원래 구조물에다가 더 추가로 덧붙인 것이 바로 부가시켰다 그러죠. 여기서 부가물이고 그 다음에 이제 증치물은 뭐냐면 부동산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물건 이것이 증치물. 대표적인 것이 뭡니까? 이건 증치물을 확장시키는 것이요. 확장시키는 것은 부가물이고 증치물은 뭐냐면 가치를 증가시키는 물건. 가령 어떤 것이 있을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리모델링 했다. 구조를 새 것으로 다시 리모델링 했다. 그러면 그만큼 내년수가 늘어나고 가치가 높아지는 거 맞잖아요. 이런 것이 바로 증치물 그래요. 이른바 자본적 지출. 이렇게 해서 부가물이나 증치물은 이것은 추가 투자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경비 항목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경비에 포함되는 유지비는 바로 일반적인 수익적 지출, 수선 유지비, 보일러 고장나면 수리하고 이런 것이 바로 경비에 포함되는 것이고 부가물과 증치물 이것이 이른바 자본적 지출인데 이건 경비 항목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소득세는 따로 공제하는 것이고 원리금 상환액 저당 지불액도 따로 공제하는 것이고 그리고 거기 보니까 F에 부동산 자체 감가상각비 부동산 자체의 감가상각비는 경비 항목이 아니에요. 그 이유가 그 일반적으로 기업회계에서는 건물의 부동산 자체의 감가상각비도 경비에 포함시키는 것이 맞아요. 근데 그 이유가 왜냐면 일반 회계에서 기업회계에서는 내용연수 전기간 보유한다고 전제해서 회계 처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그 건물의 경우 내년수가 만료되면 그 건물의 투하 자본을 회수할 방법이 없으니까 매 기간 감가되는 것만 그걸 미리미리 어떻게 해서 회수해서 충당금으로 적립해 놓는 게 맞거든요. 근데 일반적인 투자 분석에서는 내용연수 전기간 보유한다고 전제하지 않고 중간에 팔 수도 있어요. 팔아서 수익. 따라서 내용연수 전기간 보유하지 않고 중간에 팔아서 투하 자본을 회수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미리미리 회수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팔아서 회수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경비로 감가상각비를 포함시켜서 미리 회수할 필요가 없다. 자, 이해되면 다행이고 안 되면 그냥 거기까지만 하고 넘어가시면 돼. 핵심은 영업경비에는 건물의 감가상각비에는 포함되는 것이 아니다. 이거 공제하고 그러면 순영업소득. 특히 영업경비 항목에 뭐뭐 있는가 하는 것은 예전에 배웠던 투자 분석과 같이 연계해서 꼭 체크를 해 두셔야 되는 것이고 그거 빼면 순영업소득이고 원리금 상환액 부채 서비스액이죠. 특히 이제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으로 상환하는 경우에는 대출을 받은 금액에다가 저당상수로 곱해서 원리금 상환액 즉 부채 서비스를 계산해서 공제하면 되고 이렇게 공제하면 세전 현금 흐름이고 소득세, 사업 소득세, 영업 소득세 그렇죠. 개인은 소득세이고 법인은 법인세가 되겠죠. 이걸 공제하면 세후 현금 흐름 또는 세후 현금 수지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수익 계산 과정이 있는데
수익환원법에서 의미하는 순수익은 바로 요 순영업소득을 통상은 의미한다. 기본적으로는. 근데 이제 수익환원 방법에 따라서 요것이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고 세전 현금 흐름이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고 세후 현금 흐름이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수익환원 방법에 따라 다른 것 뿐이고 기본적으로 수익환원법의 순수익은 바로 이 순영업소득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경비 항목이 뭐뭐 있는가 꼭 체크해서 확인하시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자, 여기까지가 순수익의 의미.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뺀 것이 순수익인데 경비 항목이 뭐뭐 있는가 꼭 체크해서 확인하는 거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설명드린 것이 환원율. 여러분들 교재 669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환원율 봤더니 대상 물건이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과 그 부동산의 가액의 비율로서 수익을 가액으로 변환시키는 율로서 순수익을 자본화시키는 매개 역할을 한다. 그리고 환원율은 투하자본에 대한 수익과 투하자본의 회수로 구성된다. 자, 여기 이제 보세요. 지금 환원율은 뭐냐면 장래 예상되는 순수익을 전부 현재 가치로 할인, 즉 자본 환원하는 이율이 바로 환원율이다. 장래 예상되는 순수익을 전부 현재 가치로 할인해서 자본 환원하는 이율, 이것이 바로 환원율이 된다. 자, 근데 이 환원율은 자본 수익률과 자본 회수율로 구성된다 그랬네요. 그리고 자본 수익률이 바로 할인율을 의미하고 일반적인 할인율, 그리고 자본 회수율이 바로 감가 상각률을 의미하고 그래요. 감가 상각률을 의미하는 것이고.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잠깐 이제 확인해 봐요. 원래 환원율은 보통 수익률, 이자리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수익률 말고 자본 회수율이 여기에 가산된다 그랬는데 이 원리가 조금 어렵고 아주 복잡해요. 그래서 이걸 잠깐 설명드릴 텐데, 자, 일반적인 자본 회수 논리 자본 회수 논리를 한번 봐봐요. 자, 1억을 갖다가 은행에 예금할 수도 있고 부동산에 투자했다. 그래서 매년 1,000만 원씩 여기 보니까 제가 따로 설명드려야 되죠. 그 내용은 여러분들 어디에 있냐면 670페이지 하단에 자본 회수 논리로 쭉 설명되는 것이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은행에다 예금했더니 매년 1,000만 원의 순수익이 예상되고 부동산에 투자해서도 매년 1,000만 원의 순수익이 예상된다라고 가정해봐요. 그죠? 그러면 은행에 예금해서 매년 1억을 예금해서 1,000만 원씩 받았다. 그러면 이제 이자율이 12%가 되네요. 그죠? 아, 매년이니까 10%가 되겠네. 그러면 1억을 투자해서 매년 순수익이, 이자 수익이 10%씩 발생했다. 즉 1,000만 원씩 발생했다. 그러면 자, 1년 지나면 1,000만 원 받고 2년 지나면 1,000만 원 받고 3년 지나면 1,000만 원 받고 하다가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한 20년 동안 쭉 받았다고 가정해봐요. 그럼 20년 동안 쭉 1,000만 원씩 받고 나서 나 이제 20년 됐으니까 이제 나 그만할래. 그러고 나서 이제 나 이제 그만할 거니까 원금 돌려주세요. 그러면 1억 그대로 돌려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 그죠? 이자를 받아먹고 그리고 나서 이제 만기가 되면 나 그만할래. 그러면 투하자본이 얼마? 1억. 그죠? 투하자본 1억을 그대로 회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대로 회수해.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은행에 예금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순영업 수익 1,000만 원은 바로 다 내 주머니에 들어오는 게 맞아요. 그죠? 근데 부동산에 투자했을 때 1,000만 원씩 수익이 발생했대. 몇 년 동안 했더니 20년 동안 1억을 처음에 투자했는데 20년 동안 매년 1,000만 원씩을 받았다. 그죠? 받았다. 근데 이게 예를 들어서 건물이라고 가정해봐요. 건물. 근데 이 건물은 수명이 50년이라고 가정해봐요. 그러면 지금 1억이라는 돈을 갖다가 이 건물에 투자했어요. 그냥 건물을 짓거나 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50년 동안 쭉 운영할 수 있는 건물이었다. 그러면
20년 지난 상태가 되면 그러면 이 건물로부터 매년 1,000만 원씩 얻다가 20년쯤 된 다음에 아이고 이제 나 부동산 투자 그만할래. 나 팔래. 그러면 팔아서 1억을 회수하는데 어때요? 투자자분 1억을 다 회수할 수 있나요? 자, 내익연수가 50년이고 매년 일정하게 감가한다고 보면 정액법이죠. 일정액으로 감가한다고 본다면 정액법의 감가율은 내익연수분의 1 그래요. 50년분의 1. 그럼 몇 프로? 2%가 되네. 2%. 맞습니까? 응? 자, 50년 동안 매년 운용하면 그렇잖아요. 그러면 50년 동안 운용하게 되면 매년 2%씩 감가되는 것이네. 그러면 1억에 2%면 얼마씩 감가되는 겁니까? 매년 200만 원씩 200만 원씩 감가되는 거 맞잖아요. 그러면 20년이 지나고 나면 200만 원씩 감가됐으니까 20년 지나고 나면 얼마 남아 있어요? 6천만 원밖에 안 남아 있다는 얘기잖아요. 감가됐으니까. 그러면 20년이 지난 상태에서는 6천만 원밖에 회수할 수가 없는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더라. 그러다 보니까 매년 예상되는 수익에서 그 건물이 감가되는 것만큼을 미리미리 회수할 수 있어야 맞죠? 그러면 자, 내익연수분의 1이 감가상각률이면 50년분의 1 해서 매년 2%씩. 그러면 1억 2%면 매년 얼마씩? 200만 원이 되잖아. 그럼 200만 원씩을 어때요? 미리미리 감가상각비로 회수를 해줘야 되겠네. 그러다 보니까 1,000만 원 중에서 200만 원은 야, 그거 네 돈 아니다. 그죠? 이것이 바로 자본 회수분이 되는 것이고 나머지 800만 원이 바로 자본 수익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 보니까 은행에 예금한 경우에는 이자 수익이 1,000만 원씩 발생했으면 이건 다 내 주머니에 들어오는 거 맞아요. 왜냐면 언제든지 투자자분 1억을 회수할 수가 있는 것이니까. 근데 부동산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특히 건물의 경우는 그만큼씩 매 기간 어떻게 되고 감가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수익이 발생해도 그 원본이 감가되는 것만큼은 어떻게 해요? 따로 회수해줘야 돼요. 맞죠? 그래서 여기서 본다면 200만 원 어떻게 하고 회수한 나머지 800만 원이 바로 순영업소득이 돼야 받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근데 지금 이 사례에서 보면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뺀 나머지 순영업수익이 이 사례에서 봤을 때 800으로 계산되어 있나요? 아니면 1,000으로 계산되어 있나요? 지금 여기서 감가상각비를 뺐어요? 안 뺐어요? 안 뺐잖아. 그죠? 안 뺐기 때문에 즉 회수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이 순영업수익은 이 사례로 본다면 800이 아니라 얼마로? 1,000으로 계산되어 있는 것이거든. 이 순수한 수익은 200만 원 감가된 거 뺀 나머지 800에 순수익이 돼야 맞는데 근데 저 계산식으로 하게 된다면 1,000만 원이 바로 순영업수익으로 계산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순수한 수익이 사례로 본다면 800이야 맞는데 1,000으로 계산되어 있다 보면 그만큼 실질적인 가치에 비해서 더 수익이 과다 계산되다 보니까 더 가치가 높게 평가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순영업수익 속에 감가상각비가 포함이 돼 있으면 환원율을 따다가 이 감가상각률 즉 자본회수율 이걸 본다면 내익연수분의 매년 몇 프로씩 2%씩을 갖다가 감가상각률에다 더해버려요. 그러면 그만큼 환원율에서 어떻게 되고 높아지고 환원율이 높아지는 것만큼 가치는 더 낮게 평가되면서 얼마든지 자본 회수를 고려할 수가 있더라 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기다 자본 회수를 가산하는 거예요. 많이 어려워요. 많이 어려운데 이제 정 안 되면 이제 이해하다 안 되면 외우는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자본 회수를 고려하는 의미가 바로 거기에 있다. 장래 예상되는 수익에서 일정 부분 감가되는 것만큼 회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감가상각 즉 자본 회수를 가산해서 환원율을 구성시킨다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계산 문제가 나오게 되면 환원율 속에서는 자본 수익률 더하기 자본 회수율, 자본 수익률 더하기 감가상각률, 할인율 더하기 자본 회수율, 할인율 더하기 감가상각률 얼마든지 표현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거기 보면 뭐 삼각전, 삼각후 했는데 이건 크게 아직 신경 쓰지 마. 막 차고 하면 헷갈려 버리니까 여기까지만 딱 정리해서 확인해 두시는 것이 필요하고 자, 그러면 이제 자본 회수를 설명했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자본 회수를 이제 어떻게 적용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있는데 잠깐 봐요. 자, 그러면
아까 설명 속에 내용연수가 만료되면 투하자본을 회수할 수가 없으니까 미리미리 어떻게 하기 위해서 회수하기 위해서 자본 회수를 가산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내용연수 전기간 보유하지 않고 중간에 판다고 봤을 때는 지금 그 내용은 여러분들 그 671페이지 위에 표 밑에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내용연수 전기간 보유하지 않고 중간에 판다고 할 때는 얼마든지 중간에 팔아서 투하자본 회수할 수가 있는데 그 팔았을 때 가격이 살 때 가격보다 높으면 투하자본 회수하고도 남는 것이고 반대로 팔 때 가격이 살 때보다 낮으면 그만큼 감가됐죠? 감가된 것만큼을 어때? 투하자본 회수하지 못했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판다고 가정했을 때는 매수 가격과 제 매도 가격을 고려해서 매수 가격보다 제 매도 가격이 작아졌다. 그러면 감가된 거 맞죠? 10억에 샀는데 9억이 됐다. 그러면 1억 감가됐잖아요. 그러면 감가상각률이 뭐가 돼요? 자본 회수율이 감가상각률이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감가됐으니까. 반대로 매수 가격보다 제 매도 가격이 높아졌다. 그러면 이건 감가가 아니라 뭐예요? 증가잖아요. 그럼 이것은 거꾸로 얘기하면 마이너스 감가거든. 따라서 감가상각률이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증가됐으면 증가는 마이너스 감가니까. 그리고 매수 가격과 매도 가격이 같으면 투하자본 그대로 회수했기 때문에 어때요? 감가된 것이 없잖아요. 따라서 감가상각률은 0이 되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이제 중간에 판다고 가정했을 때 팔았을 때 가격이 더 낮아졌으면 감가된 거잖아요. 감가상각률이 플러스가 된 것이고 반대로 팔 때 가격이 높아졌으면 증가됐잖아요. 증가는 마이너스 감가거든. 따라서 감가상각률이 마이너스가 되는 것이고 이게 자꾸 헷갈릴 수 있어요. 이거 조심하셔야 돼. 그리고 살 때 가격과 팔 때 가격 같으면 감가가 안 됐으니까 감가상각률이 0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판다고 봤을 때는 살 때 가격과 팔 때 가격을 고려해서 자본 회수율이 결정되는 것이고 근데 이제 내용연수가 만료됐다고 전제할 때, 즉 내용연수 만료 때까지 보유한다고 전제할 때는 감가상각률을 적용할 때, 즉 자본회수를 적용하는 방법이 거기 넘어가서 이제 보시면 여러분들 교재에서 이제 어느 쪽에 있냐면 681페이지 보시면 자본회수 방법에서 직선법, 연금법, 상환기금법 이런 것이 있거든요.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수익하는 방법에서 내용연수 전기간 보유한다고 전제할 수도 있고 중간에 판다고 전제할 수 있는데 그 내용은 좀 이따 한번 설명드릴 거예요. 그러면 중간에 판다고 전제할 때는 살 때 가격과 팔 때 가격을 고려해서 자본 회수율이 결정되는데 살 때 가격보다 팔 때 가격이 낮아졌으면 감가됐으니까 자본 회수율이 플러스, 반대로 증가됐으면 마이너스. 그리고 전혀 감가 안 됐으면 즉 똑같으면 자본회수율이 0이 되는 것이고 근데 이제 문제는 내용연수 만료 시까지 다 보유한다고 전제할 때는 내용연수가 만료되면 투하자본을 회수할 방법이 없으니까 미리미리 회수할 필요가 있는데 그럴 때 이제 그 감가상각률을 적용하는 방법이 거기 보면 직선법, 연금법, 그 다음에 상환기금법 그래요. 다른 말로 감채기금법, 이거 평준연금법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직선법, 그 다음에 직접법도 있고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잠깐 보면 직접법은 뭐냐면 이걸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이거든요. 왜냐? 자, 토지는 내용연수가, 건물은 내용연수가 있지만 토지는 내용연수가 무한대이죠. 그럼 무한대분의 1은 몇이에요? 0. 그 얘기는 토지의 경우는 자본 회수율이 고려될 필요가 없어. 10년, 1000년, 만년 지나도 토지는 그대로 있으니까 감가 안 되니까 얼마든지 언제든지 투하자본 회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본 회수를 고려할 필요가 없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이 환원율을 구성해서 건물은 자본 수익률에다가 자본 회수율을 가산해서 환원율이 결정되지만 토지는 내용연수가 무한대니까 무한대분의 1은 0이잖아요. 따라서 토지는 감가상각률이 없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토지는 이것이 있고 없고 건물만 이것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토지는 이것이 없으니까 건물에 비해서 그 자본회수율이 있는 건물에 비해서
환원율이 그만큼 더 낮은 것이고, 감가되는 그만큼 가치 높아지는 것이고, 건물은 감가되는 것만큼 감가상률이 가산되면서 환원율이 커지고, 감가되는 것만큼 가격은 더 낮게 평가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구성 환원율은 이런데, 토지는 이것이 있고 없고 없어. 내균수가 무한대니까. 그러나 건물은 이것이 있더라. 그래서 보통 토지보다는 건물의 환원율이 더 높게 나타나고, 그에 따라서 가치는 더 낮게 평가되는 것이 일반적이거든요. 그렇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직접법은 전혀 자본회수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직선법, 연금법, 상환기법은 자본회수를 고려할 때, 직선법은 내용연수분의 1 이렇게, 연금법은 자, 여기 교재 한번 볼까요? 그 교재 보시면 681페이지 직선법이 있고, 그 다음에 밑에 상환기금법이 있고, 그 다음에 밑에 연금법 또는 평준연금환원법 했는데, 자, 이건 많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기계 들어가지 말고 원리만 잠깐 확인하실 텐데, 만약에 아까 사례대로 1억을 투자해서 매년 내역연수가 50년이고 매년 200만 원씩 감가된다. 이게 내역연수가 50년일 때 직선법으로는 내역연수분의 1을 해서 50분의 1 해서 매년 감가율 2%거든요. 그러면 매년 2%씩 감가된다. 그러면 매년 1억이 2%니까 200만 원씩 감가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언제까지? 내역연수 말고 50년까지 200만 원씩 감가되면서, 그러면서 50년 지나면 1억이 그대로 회수되는 거 맞거든요.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게 직선법이에요. 매 기간 일정하게 감가되면서 경과년수의 정비례해서 자본 회수액이 증가되기 때문에 비례해서 직선모가 나타난다. 그래서 이걸 직선법이라고 하는데, 문제는 연금법이나 상환기금법은 논리가 뭐냐면, 자, 1억을 투자해서 50년 동안 매년 200만 원씩 감가되는 것만큼은 어때요? 회수해서 200만 원씩 200만 원씩 모아놨더니 50년에 1억 됐다 이것인데, 그 연금법이나 상환기금법은 매 기간 감가되는 금액을 그냥 그대로 방치하지 않고 다시 이것을 재투자했다고 전제. 이게 둘은 재투자. 근데 재투자인데, 근데 연금법은 당해 부동산의 재투자, 상환기금법은 안전한 은행 같은 안전한 곳에 재투자한다고 전제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연금법에 비해서 상환기금법이 재투자하는 과정에서 이자가 발생하는 하되, 상환기금법이 안전한 곳에 투자하다 보니까 이자는 적게 발생하는 것이거든요. 그럼 보세요. 지금 이자가 안 발생하면서 200만 원씩 세력됐잖아요. 근데 50년 후에 회수할 금액은 똑같이 1억이거든요. 1억. 그러면 여기서 이자가 발생한다고 한다면 1억 넘어가죠. 따라서 이자를 발생시키면서 50년 후에 회수할 금액이 1억이면 매 기간 감가에서 적립하는 금액은 200만 원보다 더 커져야 돼. 작아져야 돼. 작아져야 돼. 거기서 뭐 발생하니까? 이자 발생하니까. 그래서 이자가 많이 발생하면 많이 작아져서 100만 원씩만 해도 1억 되는 것이고, 이자가 적게 발생하면 150만 원 해야 1억 되는 것이고, 이자가 그냥 하나도 안 발생하면 그냥 200만 원씩 해야 1억 되는 것이고 그래요. 그랬을 때 연금법은 당해 부동산 재투자하고 상환기금은 안전한 곳에 재투자다 보니까 연금법이 상환기금법에 비해서 더 이자가 많이 발생해요. 그럼 이자가 많이 발생하니까 그만큼 회수를 적게 하고 적게 하는 것이고, 그래서 회수율이 그만큼 적은 것이고, 상환기금법은 연금법에 비해서 이자가 적게 발생하니까 회수를 좀 더 많이 하는 것이고. 그러면 이걸로 본다면 200만 원씩이면 1%, 2%지만 이건 1.5%가 되는 것이 회수율이, 이건 1%가 되는 것이잖아. 그러니까 이자가 많이 발생하면 회수를 적게 하고, 이자가 적게 발생하면 이거보다 연금법보다는 회수를 더 상환기금법이 더 많아지는 것이고, 이자가 하나도 안 발생하면 직선법이 되는 것이고 그래요. 그래서 매 기간 감가되는 금액을 다시 재투자해서 그것을 이자가 발생한다고 전제하는 것이 바로 연금법이나 상환기금법인데, 연금법은 당해 부동산 재투자, 상환기금법은 안전한 곳의 재투자. 따라서 연금법은 상환기금법에 비해서 이자가 많이 발생하니까 그만큼 회수율은 더 낮은 것이고, 상환기금법은 연금법에 비해서 이자가 적게 발생하니까 회수율은 더 높은 것이거든요. 그걸 비교해 놓은 것이 넘어가서 쫙 정리되어 있는데 거기까지만 해요. 더 들어가면 너무 복잡해지니까 거기까지만 개념을 잡아서 정리해서 확인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잠깐 보니까 환원율에서 자본 회수를 가산할 때
내용연수 전기간 보유한다고 전제한 경우에는 내용연수가 다 만료되면 투하자본을 회수할 수가 없으니까 미리미리 투하자본 회수를 해야 되는데 그 회수율을 결정하는 방법이 직선법, 연금법, 상환기법이 되는 것이고, 근데 토지 같은 경우에는 내용연수가 무한대다 보니까 언제든지 투하자본 회수할 수가 있어. 그러다 보니까 미리미리 회수할 필요가 없어서 전혀 자본 회수를 고려하지 않고 환원율을 결정하는 방법이 바로 직접법, 토지의 경우에 적용된다는 거, 그것만 확인하고. 근데 이제 반대로 감가되는 경우는 그 자본 회수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직선법, 연금법, 상환기법 셋 중에 하나 쓴다는 것이고. 근데 내연수 전기간 보유하지 않고 중간에 판다고 봤을 때는 중간에 팔아서 투하자본 회수할 수가 있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럼 그랬을 때 살 때 가격보다 팔 때 가격이 더 높아졌으면 자본 회수는 마이너스, 살 때 가격보다 팔 때 가격이 낮아졌으면 감가됐죠. 자본 회수율 즉 감가상각률은 플러스가 되는 것이고, 살 때 가격과 팔 때 가격이 같으면 전혀 감가 안 됐으니까 자본 회수는 0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정리가 딱 돼야 돼요. 많이 어려운데 거기까지 청 안 되면 그냥 이거 암기해버리고, 토지는 이게 있고 없고 왜? 내용연수가 무한대니까 반대로 건물은 있고, 근데 토지에 비해서 그래서 건물이 자본 회수가 가산되면서 환원율이 더 높게 평가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여기까지 확인하시면 돼.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자본 회수 고려 내용까지 확인했고, 이제 환원율의 산정 방법, 여러분들 교재 다시 돌아와서 672페이지 보시면 환원율의 결정 방법에서 시장추출법, 조성법, 투자결합법, 금융적 투자결합법, 물리적 투자결합법, 그리고 에르도법, 부채 감당법 설명할 텐데, 자, 그거 설명하기 전에 671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환원율의 종류가 개별 환원율과 종합 환원율, 내려가서 삼각전 환원율과 삼각 환원율을 했는데, 밑에 삼각전 삼각권은 큰 의미 갖지 말아요. 헷갈릴 수 있으니까 위에 것만 설명드릴 텐데, 이거 설명하면서 같이 설명드릴게요. 그 내용이 이제 여러분들 672페이지 내용부터 이제 확인해 보실 텐데, 먼저 시장추출법은 환원율을 구할 때 시장에서 여러 가지 사례들, 이걸 바꿔 표현하면 가격분의 순수익이 바로 뭐가 돼요? 순수익이 환원율이 되는 거잖아요. 자리 바꾸면 되는 것이니까 서로 자리만 바꾸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럼 그랬을 때 시장추출법은 대상과 유사한, 시장에서 대상과 유사한 사례부동산을 많이 선택해서 그 사례부동산들의 가격과 순수익을 알아내서 이걸 근거로 해서 대상부동산의 환원율을 구하는 것이 바로 시장에서 구한다. 그래서 이것을 시장추출법 그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요소구성법, 이건 간단하게 확인만 하시고, 요소구성법은 다른 말로 조성법, 이것은 환원율의 구성요소, 순수이율, 이것이 바로 무위험이죠. 여기에다가 여러 가지 위험률을 가산해서 환원을 구하는데, 그 위험률 종류가 예를 들어서 인플레이션 몇 프로, 유동성 위험 몇 프로, 이자 위험 몇 프로 등등, 그래서 여러 가지 위험 요소를 전부, 위험의 구성 요소를 전부 합산해서, 그래서 요소구성법이에요. 순수이율에다가 여러 가지 위험의 구성 요소를 전부 합산해서 환원율을 구하는 방법, 이것을 요소구성법, 다른 말로 조성법 그래요. 근데 이 조성법은 위험률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평가세 주관이 아주 많이 개입될 수 있기 때문에 실무에는 잘 쓰이지를 않는다. 이 정도만 확인하시면 되고, 개념만 체크하시면 돼. 이 둘은 이름은 꼭 알아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투자결합법은 물리적 투자결합법과 금융적 투자결합법이 있는데, 자, 원리가 뭐냐면 어떤 부동산에 투자했을 때 예를 들어 10억을 여기다 10억을 투자했는데 상가인데, 여기서 지분은 4억이고 저당을 6억이다. 내 돈 4억하고 은행에서 6억 빌려 투자했다. 그랬을 때 여기서 수익이 발생했다. 수익이 예를 들어서 얼마가 딱 발생했다. 응? 1년 동안, 1년 동안 그 발생하는 예상되는 수익이 6천만 원이다. 라고 한다면, 이 수익의 발생 근거를 갖다가 어떻게 보냐면, 여기 투자했는데, 토지와 건물에 투자했더니 수익이 발생했네? 해서 이 순수익을 갖다가 토지와 건물의 수익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 순수익을 갖다가 토지와 건물의 순수익으로 인식하는 경우에, 그러면 토지의 환원율과 건물의 환원율이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토지와 건물의 각각의 환원율을 구성비에 따라서 가중 평균해서 구하는 것이 바로 물리적 투자결합법 그래요. 그래서
토지 비율에다 토지 환원율 곱하고 건물 비율에다 건물 환원율 곱해서 더하면 되는데 이게 가중평균인데 핵심은 토지 환원율과 건물 환원율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의 의미는 뭐냐면 아까 보니까 토지는 자본 회수율을 가산하고 안 하고 왜? 언제든지 투자자본 회수할 수 있으니까 건물은 자본 회수율이 가산되기 때문에 토지의 환원율보다 건물의 환원율이 더 높은 것이 일반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토지와 건물의 환율이 각각 다를 수 있고 근데 수익이 하나로 발생했으면 이 토지의 환원율과 건물의 환율을 토지와 건물의 구성비에 따라서 가중 평균수가하는 거예요. 가령 토지의 환원율이 만약에 0.8이고 그냥 할까? 토지 환원율이 만약에 8%이고 건물 환원율이 만약에 10%이다. 이럴 수 있잖아요. 건물이 높은 것이 일반적이니까. 그러면 이 토지의 환원율과 건물 환원율이 다르면 이 토지와 건물의 환원율을 구성비에 따라 가중평균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토지와 건물의 구성비가 6대 4다. 토지가 60%, 건물이 40%다. 구성비가. 그러면 이거 그대로 갖다 적용하면 토지 비율 60%니까 0.6 곱하기 토지 환원율 8%. 건물 비율 0.4 곱하기 건물의 환원율 10%. 그러면 6, 8에 얼마? 4.8. 그 다음에 10 곱하기 0.4면 4. 그럼 얼마? 8.8 되죠? 4.8 더하기 4 그랬더니 8.8. 이것이 바로 물리적 투자계산법. 토지의 환원율과 건물의 환원율이 각각 다를 때 이 각각의 환원율을 토지와 건물의 구성비에 따라서 가중 평균해서 가는 것이 물리적 투자계산법이고 반대로 이제 이 순수익이 발생할 때 투자가 인식하기를 토지와 건물이 결합해서 수익이 발생했다고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지분과 저당을 결합해 투자했더니 거기서 수익이 발생했더라. 그래서 이 수익을 지분소득과 저당소득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 지분의 환원율과 건물의 환원율이 다를 수 있는데 지분의 환원율을 뭘로 쓰냐면 우리 예전에 배웠을 때 어림셈법에서 지분 배당률 그리고 저당의 환원율을 뭘로 쓰냐면 저당 상수 그러거든요. 그러면 저당 상수는 할부 상환율이니까 그러면 지분의 환원율이 만약에 8%이고 저당 환원율이 만약에 11%다. 저당 상수가. 그러면 지분의 환원율과 저당의 환원율을 지분과 저당의 구성비에 따라서 가중 평균하면 돼. 그러면 10억 중에서 지분이 4억이고 저당이 6억이니까 지분이 40% 저당이 60%잖아요. 그러면 지분이 0.4 저당이 0.6 하면 되겠네. 그죠? 근데 지분의 환율은 8% 저당 환율은 11%. 그러면 지분의 환율 지분 배당률인데 이것이 8% 저당 환율은 11%. 그러면 곱하고 더하면 되거든. 그러면 4, 8에 3.2. 그 다음에 이것은 11 곱하기 6이 0.6이니까 6.6 하니까 얼마? 9.8% 드는 거 맞나요? 3.2 6.6 했으니까 9.8%. 이렇게 구하는 것이 바로 금융적 투자계산법. 원리는 똑같아요. 원리는 똑같이 부동산으로부터 수익이 발생했을 때 그 수익의 발생 근거를 토지와 건물이 결합해서 이게 물리적 측면을 감안한 것이죠. 토지와 건물이 결합해서 수익이 발생했다고 인식하는 경우에 토지의 환원율과 건물의 환원율을 토지와 건물의 구성비에 따라서 가중 평균해서 가는 것이 물리적 투자계산법 물투. 반대로 지분과 저당이 결합해서 수익이 발생했다고 보는 경우에 지분의 환원율과 저당의 환원율을 구성비에 따라서 가중 평균해서 가는 것이 바로 금융적 측면이라고 그랬죠. 금융적 투자계산법 그래요. 그리고 조심할 거 지분의 환원율은 지분 배당률을 쓰는 것이고 저당의 환원율은 저당 수익률, 저당 상수를 쓰는 것이고. 자, 그럼 이 두 가지를 보니까 물리적 측면에 착안한 것이 물투, 금융적 측면에 착안한 것이 금투인데 금융적 투자계산법인데 핵심은 둘 다다. 토지와 건물의 어때 환원율이 동일하다고 인식해요? 다르다고 인식해요? 동일하면 이걸 가중평균할 필요가 없잖아요. 따라서 이 둘 다 토지와 건물의 환원율이 각각 다르고 지분과 저당 환원율이 각각 다르다고 전제. 그리고 분리할 수 있다고 전제했을 때 그 다른 분리된 것을 갖다가 구성비에 따라서 가중 평균해서 구하는 것이 물리적 금융적 투자계산법이거든요. 따라서 지문에 틀린 지문이 물리적 투자계산법은 토지의 환율과 건물의 환율이 동일하다고 전제한다. 그럼 맞아요, 틀려요? 다르지. 왜? 동일하면 가중평균할 필요가 없으니까
다르고 분리할 수 있으니까 이 각각을 구성비에 따라서 가중 평균에서 구하는 것이거든요. 여기까지가 투자계략법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엘우드법. 엘우드법은 깊이 들어가지 말고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도 하냐면 저당 지분 환원법 그래요. 이것은 엘우드라는 사람이 이 금융적 투자법을 좀 더 개선해서 금융적 투자법을 좀 더 개선해서 여기에다가 어떤 걸 고려했냐 하는 것이 포인트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들 교재에 넘어가서 이제 보시면 그 674페이지 보시니까 의의 두 번째 한번 보시면 쭉 내려가서 이의 방법은 소득이 부동산의 물리적 구성 부분에 따라 분할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초해서 저당 상수와 지분의 수익률 뿐만 아니라 거기 매 기간의 현금 수지, 근데 매 기간의 현금 수지는 세전이에요. 세전. 그리고 가치 변화, 그리고 지분 형성분,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환원율을 구한다. 이게 포인트예요. 세전 현금 수지, 그 다음에 지분 형성분, 그죠? 세전 현금 수지, 그리고 지분 형성분, 그 다음에 뭐 가치 변화, 이런 것들을 고려해 환원율을 만드는데 요 내용은 지금 설명해봤자 전혀 못 알아듣거든요. 다음에 이어지는 수익 환원 방법에서 설명드릴 테니까 일단 여기서 메모만 해두고 가시면 돼. 매년의 세전 현금 수지, 지분 형성분, 가치 변화,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환원율을 구하는 것이 바로 엘우드법. 근데 한계로는 세금은 고려하지 않았다. 이것만 체크해 두셔. 저는 세금 고려하기 전이니까. 그래서 세금은 고려하지 못했다는 것이 한계이자 단점이다. 세금은 고려하지 않았다. 세금 효과는 고려하지 않았다. 그리고 너무 지나치게 지분 투자자 입장에 치우쳤다. 너무 지나치게 지분 투자자 입장에 치우쳐 있다는 지적을 받는 것이 엘우드법. 다시 엘우드법은 엘우드라는 사람이 제시했는데 금융적 투자거래법을 기초로 해서 이걸 개선해서 여기에다가 매년의 세전현금 수지, 그 다음에 지분 형성분, 가치 변화,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환원율을 구하는 것이 바로 엘우드법인데, 이것은 지분 형성분이나 이것은 다음 시간에 이거 설명드릴 때 좀 설명드릴 텐데 좀 어렵긴 하거든요. 여기서는 그냥 이것만 메모하고 가세요. 나중에 저당지분 환원법에 다시 설명드릴 테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환원율을 구하되 소득세는 고려하지 않았다 하는 것이 한계이고, 암기 포인트는 그거예요. 그리고 너무 지나치게 지분 투자 입장에 치우쳐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 마지막으로 부채 감당법은 부채 감당률에다가 대부 비율과 저당 상수를 곱해서 환원율을 구한다. 이건 공식 반드시 암기하는 게 중요하고, 어떻게 해서 이것이 환원율인가 잠깐 봐요. 자, 부채 감당률은 뭡니까? 부채 감당률은 부채 서비스액의 순 영업소득, 맞죠? 부채 서비스액 그리고 물의 순영업소득, 순영업소득을 부채 서비스 나눈 것이 부채 감당률. 당연히 이보다 커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게 부채 감당률인데 이걸 좀 변형하면 순수익은 놔두고 부채 서비스액은 뭡니까? 대출받은 돈에 대한 원리금 상환액이죠. 그러면 보통 대출 원금을 구하려면 부동산의 가치에다가 대부 비율을 곱하면 대출 원금 맞나요? 만약에 가치가 10억인데 대부 비율이 60%다. 그러면 10억에 6억은 대출금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가치의 대부 비율을 곱하면 대출 원금이고, 거기다 뭘 곱하면 저당 상수를 곱하면 이것이 부채 서비스액이에요. 그래서 부동산의 가치의 대부비를 곱하면 대출 원금이고, 그 원금에다가 저당 상수 곱하면 부채 서비스액이거든요. 그래서 부채 서비스 구하는 공식이 바로 요거예요. 그래서 요거분의 요것이 바로 요거분의 요거 같이 부채 감당률이고, 여기에다가 뭘 곱해서 대부 비율과 여기에다가 뭘 곱해서 저당 상수를 곱하면 환원율이 된다 이거거든요. 왜 그런가를 봤더니 곱한 건 다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럼 위로 올라갔을 때 똑같은 게 있으면 어떻게 하고 약분하고 했더니 뭐만 남아요? 가격분의 순수익.
가격분의 순영업소 등 올라올까요? 가격분의 순수익이 바로 환원율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부채 감당료다가 대부비율과 저당상수 곱해서 환원율이 구해진다 하는 거 포인트 잡아두시고, 이거 이해 안 되면 그냥 이 공식 암기해버리고, 그리고 이 부채 감당법은 앞에 네 가지가 지분 투자 입장에서 구하는 것인데 반해서 이것은 저당 대출자 입장에서 환원율을 구한다 하는 것이 포인트이고, 그 너무 지나치게 저당 대출자 입장에 치우쳐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 그 정도까지만. 수익원업법은 굉장히 어려워서 좀 이해가 어렵긴 한데 그래도 꼭 하나는 나온다고 보면 그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환원율 구하는 방법. 특히 그 암기하는 것은 조성법이라고 C조 12, CO 12 해도 되고. 그래서 기본적인 개념 확인하고 특히 이제 기본적인 공식도 꼭 암기해서 확인해 둘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래요. 지금 설명된 내용만 제대로 이해하면 아무 문제 없거든요. 거기까지 딱 정리해서 환원율의 산정 방법까지 확인하고, 자, 여기까지 하시고 잠시 쉬시고 이제 나머지 수익 환원 방법하고 물건별 감정평가 들어가서 보십니다. 수고했습니다.